야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인문의 시대라고 적었어요. 그럼 이제까지 인문의 시대가 아니었느냐? 아니었지. 대한민국은 산업에 미친 나라였지.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절박했었기 때문에. 내가 50대 중반인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사회에 절대 빈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은 굶어 죽을래도 죽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쌀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죽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데, 옛날에는 한눈을 팔면 금방 굶어 죽는 시대였다고. 국민 대다수가 절대 빈곤에 시달렸어.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장 짓고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곤란했던 시절이었다. 근데 지금은 절대 빈곤이에요? 절대 빈곤을 벗어났죠. 지금 느끼는 여러분들의 빈곤은 상대적 빈곤이야. 즉, 우리 친구 누구는 엄마 아버지가 해서 원룸 묻어줘가지고 하는데 나만 기숙사 가라고 그러고, 걔네 아버지가 대학교 들어갔다고, 조그만 차라도 하나 사줬는데 나는 맨날 시내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이런 거죠.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그 빈곤과 가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났어. 사람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보다 뭐한 거 찾아가요? 상위 개념의 문제 해결과 욕구 해결을 하려고 드는 게 사람의 기본 습성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과 같은 시각으로 절대 빈곤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시각으로 인문학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겠어요. 그동안 기다리느라고 많이 지치고 힘들었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인문학 전공자의 갈 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해커톤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사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신문사 출신이에요. 신문사에서 이런 부장을 데스크라고 그래요. 사회부 데스크, 무슨 정치부 데스크 이런 거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인권 문제에 좀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 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민대학에도 지금 꽤 오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글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설, 수필, 평론 이런 걸로 등단을 했어요. 제 개인 저술이 꽤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 한 권씩 오늘 선물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 책을 우선 설명부터 드리면 무슨 책이냐면 칼럼집이에요. 신문에 칼럼을 썼던 거. 근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은 인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글을 쓸 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영상에 길들여진 세대들은 글쓰기가 안 돼요. 글쓰기가 안 돼요. 글쓰기를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진 재능이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 칼럼집을 갖고 왔는데, 칼럼집에 한 60편의 칼럼이 실려 있어요. 그 칼럼을 내 얘기 듣고 에이 하면서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필사하세요. 필사가 뭐예요? 베껴 쓰라고. 미친 척하고 저걸 한 권을 다 베껴 쓰라고. 6필로 쓰면 더 좋고, 안 되면 워드라도 쳐서 저걸 하루에 한 편씩 쓰잖아요? 거짓말 같은 얘기 해줘? 저거 한 권 필사하고 나면 정말 내 글쓰기 솜씨가 하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읽어서는 안 돼. 내 몸이 기억해야 돼. 글 쓰는 것을. 자전거 타는 거 맨날 이론만 가르친다고 자전거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 봤다고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해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글쓰기 능력은 내가 이렇게 보면 뭐 페이스북 같은 거 간단한 글을 봐도 어쩜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쓰고 뭔 말인지를 모르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어 수로도 못 맞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칼럼을 왜 권하냐면 길이가 적당해요. 베껴 쓰기에. 길이가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저것이 논지가 정확해요. 칼럼이라는 글은 두루뭉술한 글이 아니라 지은이가,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한 글이라고.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사설 읽어라, 사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설보다 칼럼이야, 내가 볼 때는. 칼럼을 읽고 사회 보는 눈도 뜨고, 내 어휘력도 늘어나고. 근데 엉성한 사람 글쓰기 한 거를 보면 안 돼요. 글쓴이 전문가들이 쓴 칼럼을 내 거 아니더라도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칼럼을 읽으면 그거를 필사해보는 버릇을 해보세요. 정말 나도 모를 정도로 글쓰기 실력이 늘어나고 엄청난 성장을 해 있을 거예요. 책 한 권 필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도 아니면 주변인에서 성경책 베껴쓰기 하는 사람들 봤을걸? 성경책 한 권 뭐 다 쓰고서 또 뭐 쓰고 그러는 사람들 봤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성경은 좀 한국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번역해서 온 거고 벌써 2000년 전 얘기니까 시대에 맞지도 않고 비논리적이고 번역도 어색하고 몰라. 그걸 씀으로써 신앙심은 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글쓰기 능력 향상에는 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미친 척하고 내 말 듣고 저걸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저걸 해봐요. 된다니까? 몸이 기억한다니까, 글 쓰는 걸. 그래서 저걸 갖고 왔어요. 난 책을 많이 썼고, 학부는 여기 한문학과 나왔고. 나는 이제 이 옛날에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뭐예요? 자기 직업을, 평생 직업을 갖고 가는 게 최고 잘하는 거고, 선이고. 그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야. 하나가, 내가 이제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이때 언론홍보학 공부를 했어요. 석사를. 그렇게 해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강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 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뭐 우리 후배들 교육하는 거, 뭐 아니면은 그 사회단체나 이런 데 가서 언론 관련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내가 인문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강연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걸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 이게 강연을 하는 게 아주 직업을 완전히 바꾼 사례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교육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 이제 끝낼 거예요. 지금은 수료 상태인데. 자, 인간은요 욕구가 있어요. 욕구. 식욕, 먹고 싶죠. 그 다음에 뭐죠? 자고 싶죠. 배설욕, 싸고 싶죠. 배설욕도 인간의 대단히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성욕이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기본적인 욕구라고 그러지. 이건 비단 인간만 갖고 있는 욕구가 아니라 누구나 어떤 동물체도 다 갖고 있는 욕구예요. 얘들도 자야 되고 자손 번식하려고 하고 고릴라도 침팬지도 소도 개도 닭도 다 갖고 있는 욕구죠. 근데 인간은 이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짐승이나 동물이 없는 뭐가 있어요? 탐구욕.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무슨 욕? 탐구욕이 있죠. 탐구욕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알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냥 알고 싶어 죽어.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고, 인간이. 이것 때문에 인간인 거죠. 근데 인간이 탐구욕을 갖고 알고 싶어 하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궁금해. 아, 인간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인간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할까?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왔을까? 인간은 어쩌다가 만물의 영장이 됐나? 이 인간.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인간이 아닌 그 나머지. 그걸 뭐라 그래요? 자연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인간이 탐구욕을 갖는 건 대단히 많은 것 같아도 두 가지예요. 인간이냐, 인간이 아닌 것이냐. 왜 눈빛이 별로? 자, 그래서 인간인 것과 인간이 아닌 것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인간 본연을 연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간을 연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인문학이라고 그러지. 인간을. 근데 인간은 개별적으로 살아요? 사회를 이루고 살아요? 사회를 이루고 살죠.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개인의 인간을 연구하는 게 인문학이라면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동반할 수밖에 없는 법과 질서, 행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사회학이지. 인문사회 계열 그러잖아요. 인문은 개인의 인간, 사회는 집합의 개념으로서의 인간을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술 분야가 내가 여기 입학했을 당시에 내가 88년도 입학했는데 인문대학이 아니라 문과대학이었어. 문과대학.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안에 지금의 그 사회대로 나간 그 학과들이 다 있었고 사회학과, 심리학과 또 뭐 그 문헌정보 이런 데가 다 거기 있었고 문과대 안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더 웃긴 건 음악 미술 쪽이 다 있었어요. 문과대 안에. 뭐 조속과 뭐 성악과, 관현악과 뭐 이런 그 음악 미술 계열이 다 있었다고. 문과대 안에. 나는 굉장히 의아했어. 아니 왜 예술이 일로 와 있지? 그리고 내가 그때 어린 나이에 좀 교만한 마음도 가졌어. 아, 저런 이 기능인들하고 무슨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하고 이 인간의 철학과 문학과 역사를 탐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놓으면 어떡해? 이런 대단히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 예술은 진성인문학이야. 진성인문학이야. 내가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살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인간이 아닌 자연을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체육 관련 학과가 이학 박사를 주는 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역시나 이제 의학이나 이 체육 관련 이런 것들은 인간을 연구하긴 하는데 인간의 뭐를 연구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기능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 뇌 속에 있는 걸 연구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과 외면.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 게 인문학. 외면을 연구하는 게 피지컬, 메디컬 이런 거죠. 자, 인간은 도대체 이 머릿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별 생각을 다 하는 게 인간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도대체 뭘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누구다?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학문인데 중요한 건 이 사회가 무식하고 이 사회가 아직 천박해서 이 학문을 까니 모는 거야.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길을 한껏 살려주고. 자,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제 학문의 출발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 고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갈 거예요? 나도 몰라. 안 죽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야. 왜? 안 죽어봤거든. 그러니까 안 죽어봤는데 지들이 죽어본 놈 마냥
별의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죽으면 뭐 천당 가고 지옥 간대 가본 사람 없어. 모르는 거야, 그거는. 하도 인간이 두려워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만들어가지고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믿거나 말거나 믿게 하는 거죠. 그 윤회 같은 거, 너 착한 일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하면 아주 미물로 태어나고, 이런 윤회 같은 거.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하다면 죽음 이후에 내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제일 먼저 종교부터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종교는 죽음을 전제로, 죽음의 공포를 전제로 만든 게 인간이 만든 그게 종교야. 죽지 않는다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공포가 없다면 종교는 없는 거지. 나 같은 사람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굉장히 동양적인 사고를 하는 거지. 나 그냥 자연에서 왔으니까 살다가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천당을 월에 또 가서 또 뭐를 해.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또 대단히 유교적인 생각도 해요. 난 자식이 지금, 우리 아들도 여기 그 학교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들 잘 낳아서 걔가 잘 살고 있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추모해주고 기억해주고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면서 내 얘기를 해주고 내 묘자리에 찾아와서 내 얘기를 해주고 내 생각을 해주고 그게 내 죽음 이후의 세상이지 꼭 내가 천당을 멀어 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어차피 답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사후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은 다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지배하는 게 사실은 인문학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지가. 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육아적이면서도 도가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만약에 천당 지옥을 정확하게 나누고 나는 천당 갈 거야 라는 집념이 강한 사람은 기독교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나서 또 우리 엄마 딸로 태어날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대단히 불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차피 답은 없는데 이 문제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제 인문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판 능력과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비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뉴스를 액면 그대로 믿고 거기서 선동선전지를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뉴스도 가려보고 어떤 대단히 이념에 편향적인 이런 가짜뉴스 같은 거에 현혹되고 콕콕 쓸려다니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에요. 인문학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철학이 정확해야 돼요. 출발이 인문학이고요. 결국 모든 학문이 돌아서 인문학으로 와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40대 읽어야 할 논어, 인생이 어떻고 이런 책들이, 그리고 사람이 바쁜 산업 현장에서 도시 생활을 하다가, 60 이후에, 50 이후에 말년에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잖아. 시골로.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그렇듯이 학문도, 출발이 인문학이지만 결국 돌아서 인문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베이스한 학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학문이고 인생이 한 번이라면 외면하죠. 한 번이 아니라면 참 다음 생에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 이렇게도 살아보지. 근데 인생이 한 번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를 두는 거죠. 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빠르게 이제 의식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나라거든.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이렇게 빨리 선진국이 되고 최빈국에서 최고 부유국이 된 나라가 없었어요. 지구 역사상. 그러니까 지금의 60대나 70대는 아주 깜깜한 조선시대를 사는 거야. 왜? 태어날 때 전기가 없었어.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전기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나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봤어. 왜? 우리 마을에 병원이 없었어. 내가 여기를 다쳐가지고 이만큼을 찢어졌었어. 유리가 찔러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집에 엄마 하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우리 엄마가 담배를 하나, 집에 있는 담배를 뜯어가지고 여기다 붙여, 생쌀이 막 이렇게 벌어졌는데. 나 그런 시대에 살았어.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깜깜하던 시절에 난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로지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거에 미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절하하는 거죠. 저게 무슨 돈이 되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 인문학이 천대받고 관심받지 못하고 그런 학문이었어요. 왜? 돈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돈과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인문대 학생들은 문송이라 해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어차피 안 받아줄 걸 뭐 하면서 이제 스스로 위축되고 가랑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교양과 전공이 있는데 대개 학생들이 교양을 굉장히 무시해요. 전공은 또 뭐 그렇다고 뭔데 대학에 전공 공부하러 온 건 줄 알아. 교양은 그냥 양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너 4년제 나왔다며? 너 그래도 지방 국립대 나왔다며?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과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할 때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뭘 물어봐요? 그 사람의 상식, 인품, 교양 이런 걸로 그 사람을 간을 본다고. 처음에 만나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무슨 뭐 이념적으로 굉장히 편향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념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4년제 대학 나온 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대화를 나눠보면 한마디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기본적인 4년제 대학 나온 사람 정도의 수준에서 알아야 될 지식과 상식과 교양을 갖춰주는 게 교양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이거 되게 우습게 알아. 이것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 전반적으로 이거보다 이게 더 쓸모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문 관련 학문들이 대개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많이 잡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어려서부터 자본주의에서 나서 자본주의에서 살았어. 근데 그 자본주의도 신자유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가령 자본주의가 처음에 탄생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의 발달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병폐가 너무 큰 거야. 너무 큰 거야. 가령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게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복지예요. 있는 놈들한테 좀 많이 뜯어다가 없는 놈들 좀 수혈해주는. 근데 복지를 처음 시행을 하니까 수혜자들이
대단히 나태해지고 일을 안 하고 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레이건과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라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대처라는 여자 수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다시 철저한 경쟁사회로 가야 된다. 뭐, 복지를 주고, 뭐, 누구 걸 뺏어서 누굴 국가가 나눠주고 이런 짓 하지 말자. 냉혹한 사바나 초원 같은 약육강식의 시대로 가자.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자유주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런 사고 속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걸 경쟁으로만 본다고. 서열화하고 순위화시켜서 승패를 나누려고 하고, 순위를 안 매기면 아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 정도 선에 서 있으니까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스스로 자인해버리는, 나보다 공부를 덜 해서 못한 대학에 간 놈은 나보다 못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사고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과 공부를 문사철이라고 그래요. 문학, 역사, 철학인데, 내가 대학교 처음 1학년 들어와가지고 뭐 갑자기 뭐 제 나라가 어떻고 노 나라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 왜? 머릿속에 역사가 안 꽂혀 있어. 뭐 청나라, 명나라 이 통일왕조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는데, 세계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갑자기 제 나라, 노 나라, 뭐 초나라가 나오니까 걔들은 언제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이 공부를, 특히 이 문학 공부를 하려다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이게 언제지? 몇 년 전이지? 이때 한국은 뭐였지? 그 다음에 제 나라는 어디쯤이지? 노 나라는. 이런 이게 딱 있고, 그때 당시에 사회상, 시대상이 개념이 잡혀 있으면 그 얘기가 다 들어와요. 갑자기 막 항우 유방 얘기를 하는데, 항우가 누구지? 쟤들은 왜 싸우는 거지? 나 개념이 안 잡혀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허다못해 초안지 영화를 한번 쫙 보고 나니까 막 얽혔던 게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 얘기였구나. 그렇듯이 이 문학 공부를 하려면요, 내가 볼 땐 역사를 제일 먼저 공부해야 돼요. 동서양의 역사에 큰 줄기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이걸 이해해야 돼요. 유럽 중세를 왜 암흑기라고 그래요? 머릿속이 깜깜해서 그래. 하나님 말고는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없어.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어. 오직 신을 위해서만 사는 세월이 1000년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이해하려면, 중세를 이해하려면 중세의 기독교 철학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듯이 역사와 철학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의 감정 표현된 게 뭐예요? 그게 문학이죠. 그런데 나는 문학 분야니까 난 문학만 공부하겠다. 절대로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역사나 철학을 배경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이 왜 그런 문학 작품을 썼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영운이 님의 침묵을 쓴 배경을 알려면 그 시대가 일제강점기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 이런 걸 이해해야 된다. 아무튼 그래서 이 인문학 공부를 하려면은 문사철이 하나인 듯 셋이고 셋인 듯 하나예요. 그래서 선후 우열이 없어요. 요걸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내가 문학
쪽이라고 해서 문학만 공부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여기 불문과 가면 불어를 내가 볼 땐 어학 비중이 10%나 15% 될걸? 나머지는 다 역사와 철학이죠. 그 문학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사조, 이 의식의 흐름,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영문과 가면 토익 공부하는 게 아니요. 영미 문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토익 공부하고 뭐 영어 회화 공부 가리키는 데가 영문과가 아니라고. 그건 영어 학원에서 가리키는 거고 영문과에서 토익 가리키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 그래서 영문과를 보내는 거야. 영어 잘하라고. 굉장히 무식한 발상이죠. 자, 진선미에 대해서 아셔야 돼. 인문학은 한마디로 진선미를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참되다 이거야. 저기 영화 봤어요? 12.6 사태 관련 영화? 뭐지 그거? 서울의 봄. 봤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진실을 아는 거야. 아,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전두환이 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구나. 진실을 아는 거야. 그전에는 뭘 알았던 거야? 거짓을 알고 있었어. 난 80년도에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사회책 뒤에 전두환을 찬양하는, 지금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 찬양하듯이 전두환이 뭐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찬양하는 그런 교과서를 배웠다니까. 그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지. 그러나 인간은 진실을 추구한다고. 진실을. 역사죠. 쉽게 말해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나는 역사를 배우면서 되게 이해를 못하고 막 그런 게 많았었는데, 첫째,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했잖아. 어쨌든. 그 외세를 끌어들여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어떻게 됐어? 의견 충돌이 나잖아. 당나라가 말을 바꾸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당나라하고 신라가 나당 전쟁을 해서 결판을 냈잖아. 그래서 신라가 이겼잖아. 근데 나는 너무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신라가 당나라를 이겨? 당나라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는데. 세계 최강이었다고, 당나라가. 신라가 그걸 어떻게 이겨? 근데 나는 역사를 배울 때 그런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신라가 잘 싸워서 이겼대. 난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무지하게 찾아봤어. 왜 당나라가 신라한테 졌나를 무지하게 찾아봤어. 난 그냥 전력상 깨졌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왜? 신라는 삼국 중에서도 제일 왜소한 나라였어. 당나라는 삼국이 아니라 그때 당시 뭐 7세기 무렵 세계 최강의 국가였다니까. 당나라 장안이라는 도시가 세계 최대의 도시였고 가장 번성한 도시였고. 근데 그런 나라가 그래 신라한테 졌다는 말이 돼? 내가 결국은 찾아냈어. 그때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한참 싸우고 있을 때 토번이라는 나라가 있어. 토번. 그게 지금의 티벳이야. 토번이 대단히 강성한 나라였는데 신라하고 동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토번이 서쪽에서 침공을 해왔어. 근데 신라는 별거 아니었고 먹을 게 없는 작은 땅덩어리였지만 이쪽 서부 티벳 쪽에서 공격해오는 토번의 세력은 어마어마했어. 그래가지고 이쪽 병력을 다 빼서 일리가 한 거야, 전선을. 그래서 신라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진실을 안 가르쳐주고 신라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나는 배운 거야. 난 이해가 안 갔어. 이렇듯이 역사는 진실과 거짓이 있는데 거짓을 가리키면 그냥 거짓으로 알고 사는 거야. 전두환이 좋은 놈이라고 알고 사는 거야.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유튜브 보면 전두환 찬양하고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어, 인간은 진실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선을 추구한다. 영화에서 선인과 악인이 대결하면 여기서 악인 편을 드는 사람은 없어요. 선인의 편을 들고 선이 이기기를 바란다고. 심리적으로. 그건 인간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외모가 이쁜 사람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고 이야 대단하네 하면서 감탄하는 건 아름다움을 기본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 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인간은 진선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진선미를 문학이 왜 나왔어요? 미. 철학이 왜 나왔어요? 어느 게 옳은 것인가?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인가? 선. 역사. 무엇이 진실인가? 그래서 문사철을 공부하는 게 진선미예요. 그런데 미스트롯에서 1, 2, 3등을 진선미로 주니까 사람들은 뭐야? 진이 1등, 미가 선이 2등, 3등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미스코리아에서 옛날에 진선미를 뭐 누구는 그러니까 진이 더 이쁜 거.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에 길들여 있는 사람은 세상을 순위로 보는 거야. 뭐든지 1, 2, 3등. 금은동, 진선미, 1, 2, 3. 이거 머릿속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야. 사회가 계속 주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서 사실 진선미는 선후우열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고 인문학이 밝혀내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가치가 진선미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선미를 갈구하는 것은 동서고금. 옛날 사람들은 저걸 가치 있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아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동서에 고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이라면 진선미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이해하시죠? 시계가 없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좀 더 해야 되겠네. 자, 지금부터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사회라는 데를 살고 있어요. 불과 50년 전에 대한민국은 농업사회예요, 농업사회. 농업으로 먹고 사는 거야. 농사져서 먹고 사는 거야. 아주 기본적인 아주 저급한 수준의 공장이 몇 개 있었을 수는 있으나 산업사회가 되기 전에 농경사회야, 농업사회야, 농업사회. 누구나 농사를 짓고 살고 농사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가 산업사회로 왔는데 산업사회를 이루는 골격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게 뭐죠? 제조업. 공장에서 뭔가를 만드는 걸 제조업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라 그러죠? 서비스업. 서비스업 굉장히 큰 산업의 하나죠. 이거는 건설업. 이거는 그렇지 물류, 유통업. 이거는 금융. 산업을 대단히 크게 나누면 5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죠? 제조, 서비스, 건설, 유통, 금융.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 5가지 분야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하는 전공자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건설 갈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갈 만한 데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 안에다 사람들을 꾸겨 넣은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거는 선한 거고 그 안에 못 들어오는 거는 인정해주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죠. 왜?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니까.
돈이면 되는 거지, 뭐. 그저 돈. 애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다 돈에 미쳐 사는 거예요. 지금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인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돈에 미쳐서 살고, 온 국민이 돈에, 승패에, 순위에, 서열에 미쳐 사는 나라는 전 세계 5,000년 역사상 없었어요. 너무나 심각한 그 서열주의, 승자 독식의 문화,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상대를 이길 만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없으면 그냥 무력해지는 거야. 나를 스스로를 굉장히 초라한 사람으로 보고, 내가 여러분들의 숨구멍을 찾아줄게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산업국가고 전 세계에서 한중일이 세계의 공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많은 산업이 다 발달했지만 특히 뭐가 발달했어요? 제조업 국가죠.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 없어요. 그러면 한 병 정도는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호주나 뉴질랜드 쪽 가보신 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럽에 우리가 얘기하는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가서 보면요, 공장이 없어요. 독일 정도 좀 있고, 공장이 없어요. 공장 없다고요. 한국에서 서울서 인천, 아니면 저기 남쪽, 광양, 포항, 가보면 끝도 없는 공장이 보이잖아요. 그런 나라,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정도가 그렇게 살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제조업이 없어요. 그럼 유럽 애들은 뭐 하느냐? 관광 쪽하고요, 금융 쪽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은, 각 도시마다 공업단지,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거기에,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막 이렇게 서로 납품하고 이런 구조, 제조하고, 물류를 통해서 수출하고 이런 걸로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그 소득원과 멀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너무 무시해. 근데 그렇게 무시당한 세월이 길다 보니까 인문학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위축돼 있는 거야. 쫄아 있는 거야. 넌 무슨 과 갔니? 저는 문과대 갔는데요. 너는 그래, 공대 잘했다. 그래서 너는 어디 취직했는데? 저는 공대 나와갖고 삼성 어디 취직했어요. 그래, 네가 잘했다. 얘가 기죽는 거지. 응? 사람을 그걸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교양, 인품, 품격, 이런 걸 다 고르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외모,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고. 학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심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게 돈과 학벌과 외모예요. 이런 거에 미쳐있는, 이건 내가 볼 때는 대단히 천박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 왜? 다 그렇게 살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 먹여 살리는 나라예요. 그죠? 얼마 전에도 내가 여수를 갔다 왔는데, 여수 갔다 보면, 순천에서 여수 들어가다 보면, 여수
그 석유화학 단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막 이 플랜트들이 쫙 도열해 있어. 내 차 타고 지나가면서 저기에 저 엄청난 그 시설에 플랜트에 수만 명의 종사자들이 근무를 할 텐데 내 속으로 그랬다고. 저 중에 인문학 전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 거의 없겠죠. 거의 없어요. 울산 현대도, 자, 뭐, 현대조선, 거제도, 미포조선 이런 데 가보면, 이게 차 타고 지나다 보면 멀리서 까마득하게 공장이 보여요. 규모가 어마어마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 그래, 철학 전공하고 문학 전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 없어요, 거의. 기껏해야 이제 상경계열 나온 사람들 몇 앉아 있겠지. 그러니까, 갈 자리가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그 하나의 사람의 인격체로 보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데요, 저기는. 하나의 생산 라인에 투입된 기계와 같이 보는 거야. 사람을. 얼마나 저 사람이 생산력을 갖고 있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나, 이걸 가지고 계량화시켜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대규모 생산의 도구로 사람을 본단 말이지, 쉽게 말해서. 근데 거기에 저항하거나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 난 그래도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굳은 신념, 이런 걸 갖고 당당하고 의연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나를 안 불러준다고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거야. 한마디로 쫄아 있는 거지. 쭉 가라앉아 있는 거지. 패배주의. 자, 그래서 나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지, 인간은 욕구가 있어요. 1차적인 욕구, 2차적인 욕구인데, 이거를 말 만들기 좋아하는 학자들이 아담적인 욕구다. 이걸 아브라함적인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핍을 채우기 위한, 아까 얘기했던, 뭐죠? 수면욕, 성욕, 식욕, 배설욕, 뭐 이런 것들. 이걸 아담적, 원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비유를 했고, 이거는 이제 문명 인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넣어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관인데, 어쨌든 탐구욕, 성장욕을 갖고 있다고,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회학이나 인문학 쪽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을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이거 아마 어서 한 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교양 시간에. 5단계 이론.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죠. 생존의 욕구,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안전하고 싶죠. 누군가 나를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는 뭘까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좀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교류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존경의 욕구로 가고 자아 실현의 욕구로 가요. 굉장히 높은 단계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일리 가지 않아요. 맞죠? 이게 해결됐을 때 위로 올라간다고. 해결됐을 때. 그러면 인간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 국가의 형태도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 뭐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선 기부 사업 하라고 왜 아프리카 애들 막 끙끙 앓는 사진 보여주잖아요. 뭐지 그게? 유니세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걔네들 나라의 사람들한테 이런 욕구를 가리키면 그게 투입이 돼요? 당장 살아야 되는 게 지상 과제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욕구가 침투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 안전의 욕구는요? 여러분들 불안해요? 불안해서 밤에 못 다니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 안전의 문제가 해결된 나라예요. 자연재해로부터도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이 인간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치안 서비스나 국방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가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뭐 학교도 잘 다니고 지역사회에서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존경의 욕구 시대, 자아 실현의 시대로 가야 된다고.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으로 가서 먹고 사는데 집착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돈이 많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아직도 2단계에 머물러야 되나? 돈 하면서 막 지금 우리나라는 2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사실은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이제야 사람이 어떻게 되면 가치 있게 살까? 존경받고 살까? 품위 있게 살까? 이런 것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지금이. 지금은 그저 돈에 미쳐가지고 생산, 소비, 이게 모든 인간의 가치를 지배했던 거라면, 이제는 품격 있고, 정말 그 존중받고, 다양성을 인정받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은 욕구가 발산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지금이.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슴을 쭉 펴고, 자존심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꿔야 돼요. 일단, 첫째, 지금 움츠러들고 위축되어 있는 마음부터 펴야 돼요. 여러분들의 학문은 여기를 지향하는 학문이에요. 이걸 지향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보다 품격 있고, 존엄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이런 일을, 그런 것들을 사람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찾을 거예요. 근데 나 말만 있는 하지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몰라 라고 하면 준비가 안 돼요. 일단 쉬었다가 해요.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얘기한 거 뭔 얘기인지 이해하죠? 이해하고 있죠? 편히 보세요. 앞방향을 보시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문학을 외면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집중했던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흘러간 거고 거기에 매몰된 사고를 하니까 거기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소외를 느낀 거예요. 결핍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하는 학문이 절대 가치가 없거나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상한 학문인 거예요.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자,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게 표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개는 나이가 들수록 지식이 쌓일수록 상향적인 욕구를 보이죠. 그죠? 그리고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로 올라가는 거죠. 하위 욕구가 충족이 안 됐는데 상위 욕구로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내가 배고프고 당장 내일 먹을 쌀이 걱정되는데 뭐 문학을 추구하고 예술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난다. 그 다음에 대개는 지속 상승하지만 나이 들면서 하향화되기도 해요. 왜? 나이 드니까 이제 뭐 경제력도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다시 치솟아야 될 욕구가
역주행하는 경우도 덜어는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소득이 줄고 건강이 약화되면 욕구는 하향 안정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잘 나갔더라도 나이 들어서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어지고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욕구가 하향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개는 상위 지향을 하는 거죠. 자, 스포츠를 갖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88학번인데 88학번에 1기로 생긴 게 생활체육과야. 지금은 스포츠 과학과로 바뀌었을 거야. 걔네들이 처음에 좀 뭐랄까 사회적 기대치가 컸다고. 그때 당시에 1인당 소득이 내가 볼 때 한 6천이나 5천 달러 정도 됐을 걸로 봐요. 아니다, 한 4천? 뭐 이 정도인데 그때 좀 성급했어. 내가 볼 때는 최소 1만 달러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홍보하기를 이제 법이 생겨서 각 기관, 단체, 기업에서는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면 무조건 한 명씩 생활체육 지도사를 두어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그 트레이너 역할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회체육과가 생겼는데 1기에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였어요. 우리 친구들. 그 전에 근데 그들이 꿈꿨던 생활체육의 시대는 그보다 한참 뒤에 열렸어요. 5천 달러 시대는 감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는 2만 달러 정도 돼야 이제 그게 실현이 되더라고.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다 이 운동 같지만 보세요. 내가 95년도에 1만 달러, 1인당 1만,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얼마?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얼마? 1인당 소득. 2만 원. 뭔 소리야. 지금 3만 5천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가 1인당 3만 5천 달러라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고. 그 급이 안 되는 도시형 국가, 뭐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 빼고 체급을 제대로 갖추고 인구가 몇 천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 1인당 3만 5천 달러면 톱 10에 들어가요. 체급 안 되는 몇몇 애들, 경량급 애들 빼고 걔들하고 비교하는 건 우리나라도 서울만 도시국가 만들고 울산만 도시국가 만들면은 뭐 서울만 치면은 지방에서 깎아먹어서 그렇지 5만 달러도 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교 말고 제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게 잘 사는 나라야. 그런데 1만 달러 시대 때 뭐가 벌어졌냐면 마이카 시대가 열린 거야. 1만 달러 때.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차를 사기 시작했어. 나도 그때 샀어. 1만 달러 시대 때. 가령 2만 달러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취미 활동을 해요. 10,000달러 시대는 그거 못해. 그래서 뭐 동호인 만들고 자전거 타러 다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동네 버스킹 하는 뭐 서클 만들어서 공연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2만 달러가 돼야 돼요. 또 3만 달러에 가서는 3만 달러에 어떤 준하는 그런 소비 성향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 운동을 보면 그때로 나타나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거, 축구, 뭐 태권도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 뭐 사범, 코치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태권도는 초등학생들만 가는 거야. 노란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나마 학력 인구가 줄면서 배우는 애들도 없고 또 초등학생부터 막 영어로 수학으로 과외로 돌리는 바람에 수요가 굉장히 감소했어요. 뭐 축구도 소수하지만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관청에서 파견해가지고 이제 각 마을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경로당 가서 뭐 복지관 가서 이런 걸 가르쳐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 전에 10,000달러, 20,000달러 시대에는 사람들의 의식이 내가 건강한 건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일본을 이기고 뭐 세계 1위를 하고 금메달 따고 이런 거에 꽂혀 사는 거야. 대리만족에.
근데 2만 달러, 3만 달러가 되면 의식이 바뀌어요. 그게 뭔 소용이야. 내가 건강해야지 하면서 이런 체육 활동을 직접 하는 시대가 와요. 3만 달러, 2만 달러, 2만 5천 달러가 되면 이제 장애인들도 해야지. 왜 비장애인들만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장애인 체육 같은 게 활성화돼요. 그리고 이제 소득에 따라서 옛날에 90년대 중후반만 해도 최고의 스포츠는 테니스였어요. 가장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폼 잡고 하는 운동이 테니스였다고. 근데 지금 테니스장에 가면 중산층 이하들이 테니스를 해요. 테니스 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 골프장으로 간 거야. 그죠? 그래 지금은 이제 뭐 골프장인데 골프가 대단히 고급 스포츠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골프장에 무슨 대리, 과장 이런 애들이 막 시글시글하고 무슨 그 자영업자들이 와서 골프 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골프장에서 굉장히 VVIP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뭐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나 이거 쪽팔려 죽겠네. 애들이 와서. 그전에는 상위 5%, 3% 안에 드는 사람이 럭셔리하게 즐기는 게 골프였는데 골프장에 가니까 이제 건달 자영업자 기업의 과장 대리 공무원들 6급 7급짜리들이 막 잔뜩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 또는 이런 사람들이 나 쪽팔려서 못 가겠네 그러면서 골프장을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골프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와글와글해서 막 골프 안 치면 큰일 날 것 같았던 시대가 5년 전, 10년 전인데 지금 골프 인구가 쭉쭉 빠져요. 그러면서 소득 수준이 3만 5천으로 가니까 이런 걸로 가는 거야. 이제 요트를 타러 가는 거야. 요트는 어지간한 사람 못 따라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중산층들이 얼마나 독한 놈들이냐면 이 상류층, 부자층들이 도망가면 그냥 도망가나 보다가 아니야. 길을 쓰고 따라가. 걔들이 1,000만 원짜리 가방 사면 길을 쓰고 따라가서 그걸 사. 그래서 명품이 이제는 명품이 아니야. 원래는 중산층들을 위한 제품이 아니에요, 그게. 요트를 타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중산층들이 요트까지 쫓아와. 나도 요트 탈래.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요? 경비행기로 가는 거야. 그럼 따라와봐, 그럼 니네. 그럼 니네 가랭이가 찢어지든지 한번 따라와봐.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펜싱이 이렇게 이 텔레비 속에서 경기하는 모습으로만 비치는 운동이지 생활 스포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야. 지금은 펜싱 도장이 많아요. 펜싱이 생활체육까지 온 거야. 옛날에 배드민턴이나 치고 동네에서 하던 사람들이 이제 펜싱을 하고요. 골프를 하고요. 이런 단계야, 지금. 근데 상류층은 계속 도망가. 중산층은 길을 쓰고 따라가. 우리나라가 그게 심해. 왜? 그 욕구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 그래야 나도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나도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주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그 상위 소득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산층들이 따라오면 대단히 싫어해요. 그 전에 골프장에서 정말 자기들만의 시간을 이렇게 우아하게 폼나게 즐겼었는데 어느 날 중산층들이 골프장으로 대거 올리니까 나 애들 때문에 쪽팔려서 거기 못 가겠다. 골프장 가니까 깍두기들도 와서 정말 굉장히 그 신사의 운동인데 뒤에서 시벌시벌 하면서 그 깍두기들 여기 문신한 놈들이 막 골프 치고 그러니까 창피한 거야. 도망가는 거야. 야, 우리 이제 요트나 타러 가자. 요트 한 대에 몇 억씩 하는데 이놈들이 쫓아오겠냐? 근데 나중에 쫓아가요. 혼자서 못하면
뭐 이렇게 렌탈을 하든 여럿이서 컨소시엄을 하든 해서 쫓아가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승마장으로 가고 경비행기장으로 가고 계속 도망가는 거야. 못 쫓아오는 대로. 그래서 테니스장, 골프장, 요트장 이게 점점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향유하는 스포츠 문화가 바뀌어. 이해하죠? 바로 이걸 머릿속에 잘 생각해둬요. 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내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 내가 사업을 해서 큰 돈이 벌었어. 어지간히 큰 돈이 아니라 꽤 큰 돈을 벌었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조상 묘부터 고쳐. 왜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으리스리하게 응? 왕릉처럼 해놓은 그 조상묘를 막 이렇게 가족 그 묘단지를 깔끔하게 해놓은 데가 있어. 맞죠? 그 사람들은 뭐야? 돈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나면 남들이 안 하는 굉장히 상위적인 욕구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쌍놈이고 뭐인데 돈을 벌면 뭘 취급당하고 싶어? 양반 귀족 행세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묘를 왕릉처럼 꾸미고 없는 족보를 만들어. 조상 문집을 갖다가 막 발간하고 번역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개인도 국가도 이런 걸 할 여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돈을 벌고 나면 지가 읽을 줄 알든 모르든 그 문학적인 뭐 관심이 있든 없든 조상의 문집이 막 쌓아놨던 거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 뭐 영인을 해서 제본을 하고 이걸 다 해석해서 현대판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문집을 만들어서 하여튼 뭐 읽든 안 읽든 꽂아놓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려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동안은 이 뭐 번역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소극적이고 소홀했어요. 예산도 별로 없어서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뭐 말로는 북한보다도 왕조실록 번역이 늦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어. 그런데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게 뭐예요? 사람의 욕구는 상승한다니까? 계속 에스컬레이션을 타는 거야, 이렇게. 더 높은 곳으로. 단, 하위의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자, 이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내가 졸업할 당시에 문과생들을 오라는 데는 한 개도 없었어. 그냥 지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한 개도 없지는 않아. 중요한 건 뭐냐면 숨구멍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봤어요? 유교문화진흥원 여기 노성면에? 여기서 1시간도 안 걸려. 가봤죠? 여기에서 뭐 섬유공학, 전자공학과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원한다고 이런 데는. 단 공부를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을 원하지. 그동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엄청난 시설의 그 엄청난 규모의 플랜트들, 뭐 철강 공장, 자동차 공장, 조선 공장 규모가 압도적이야. 어마어마해. 거기서 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거기서 인문 공부하는 사람들 절대 안 뽑았거든. 근데 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하니까 어떻게 돼? 나라의 품격, 지역의 품격, 집안의 품격 이걸 찾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서서히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논산 노성면이죠. 이거는 안동이에요. 사실은 안동에서 이 사업을 먼저 했어요.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십 년간 수백억을 때려박아가지고 영주, 안동, 예천, 이 경북 북부 지역에 선비문화 단지를 조성하고 특히 안동에다가 이런 뭐 유학박물관 무슨 뭐 이 관련 안동시가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알아요? 대전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대전 이지유인가? 또 바뀌었나? 뭐 하여튼 바뀌고 뭐 지금은 뭐 인류 경제도시 대전 뭐 이런 걸 캐치프레이즈로 하는데 내가 볼 땐 좀 뭐 그렇고 저기 이 안동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알아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야. 그래가지고 이 안동 일대에 이런 유학 관련 전통문화 관련 국비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깔았어. 그래서 이 충청도에서 보니까 나중에 뭐야? 야, 지금은 충청도가 좀 정치적으로 위축되어 있을지 모르나 당시에 경북 북부 쪽하고 가장 치열하게 학문적인 대립을 하고 정치적인 대립을 했던 데가 바로 여긴데 충청 유교문화권인데 우리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충청도 쪽에 이제 논산을 중심으로 공주, 대전 요쪽에 이제 이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기 시작을 해서 관련 시설들이 지금 이거는 하나의 본보기 샘플이고 이 유사한 개념의 시설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넓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전번역원 본원이죠. 이런 것들도 지금 내가 얘기했죠. 먹고 사는 게 지상 과제이던 시절에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근데 35,000달러라고 하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야? 사람들의 관심은 이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을 벌면 쌍놈도 양반이고 싶은 거야. 조선 후기 때 그랬잖아요. 조선 개국 당시에 양반의 비율이 10%가 안 돼. 5, 6% 됐던 걸로 이제 기록되는데, 조선 그 만렵에 가서는 어떻게 돼? 삼정이 문란하고 뭐 했던 시대 있잖아. 그때는 양반이 몇 프로야? 60% 넘어요. 양반이. 그때 상공업이 발달하고 실학이 발달하면서 막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고 싶은 거야? 돈을 버니까 족보를 사고 싶은 거야. 자, 그 제대로 된 양반가에서는 그 설날, 추석날 차례 지내는 거 지금도 이제 신문 같은 데 나오는데 과일 놓고 포 한 장 놓고 그냥 차례 지내는 거야. 차 한 잔 놓고. 근데 지금같이 막 전을 막 너덕가지를 붙이고 과일을 있는 대로 놓고 생선 막 해서 상이 부러지게 이렇게 차리는 게 조선 말기 때 시작됐다고. 왜?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특히 쌍놈이었던 사람들이. 우리 이 정도야 과시하려고. 그렇듯이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나면 이런 상위의 욕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천박하게 제조하고 생산하고 팔아먹고 서비스하고 천박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만 몰두하고 몰입했었다고. 근데 이제는 35,000달러이기 때문에 이런 고품격의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이제서야 투자하기 시작한 거야. 그동안은 맨날 뭐 공단 만들고 아파트 짓고 뭐 여기에 미쳐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더 품위 있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이런 쪽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니까. 나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1시간 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숨구멍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전공이 이제 필요로 하는 때가 오는 거라고. 아, 여기서 기계공학과, 섬유공학과 애들 뽑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갈 자리가 없었던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절벽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서서히 숨구멍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첫 구멍을 뚫기가 어렵지, 구멍이 점점 파이가 커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지금 1시간을 앞선 설명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다 실현했어요. 이제는 뭐예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로 옮겨가고 있다고요. 좀 늦었지. 늦었지만 빠르게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야, 이제서. 사회적 욕구의 단계를 넘어서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인정? 인정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래서 결코 어둡지가 않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제조, 유통, 서비스, 건설, 금융에 집착하지 말고 할 일을 찾아보세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안 보이는 거야. 이걸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리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알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내 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인 자세는 대단히 소극적이다. 대단히 소극적이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엄청난 지상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소극적이다. 그냥 아니면 말고. 인문학은 현장에서 일을 배우기보다는 갖춘 인력을 요구해요. 지금은 아까 같은 유교문화원 이런 데서는요, 소위 말해서 석박사 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밑에 하부 조직에서 일을 해줄 사람도 필요로 하는데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부만 나와서는 인문학 전공에서는 굉장히 좀 깝깝해요. 석사나 박사를 하면 길이 열려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길이 넓어지고 숨구멍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학부생 졸업해도 갈 데가 나오는 거야. 이런 기반이 넓어지면. 근데 여러분들은 조급해. 빨리 취업해서 돈 벌고 싶어. 거기서 오는 지금은 과도기야. 석박사 하면 길이 열려요. 지금은 인문대학에서 학부 졸업한 거 가지고는 이 길을 찾아가기가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지금 요게 어떤 터닝 포인트예요, 지금. 그 다음에 협소한 의미의 전공을 보기보다는 인문학이라는 큰 틀로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무슨 불문전공, 국문전공, 중문전공, 한문전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인문학 공부했다. 그리고 문학, 역사, 철학을 두루두루 공부했다. 동서양에. 이런 게 되면 여러분들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져요. 협소한 전공보다는 인문학이라는. 내가 복명동 사는 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나 대전시민이다 라는 생각. 내가 20년 정도 신문기자를 했어요. 대전에서. 그때는 저희가 없는 거야. 인터넷도 없고 무슨 유튜브도 없고 신문에서 방송에서 딱 닫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야.
그 신문 기자가 역할이 대단히 컸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관 뭐 기업 이런 데를 이제 다니면서 그 내부 동향 파악을 해서 기사를 쓰는 건데 그걸 출입한다고 그래요. 출입한다고. 너 어디 출입하냐? 나 뭐 정치 출입이야. 그럼 정치 담당. 뭐 나 사회단체 출입이야. 그럼 사회단체 담당. 출입 기자라고 그래. 내가 출입 기자를 안 해본 데가 없지. 20년 했으니까 다 해봤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다 해봤단 말이야. 해봤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 국문과 나온 애들, 뭐 불문과 나온 애들, 철학과 나온 애들 만나요. 근데 예외 없이 있잖아. 걔들이 들어갈 때는 이상한 경로로 들어갔어. 어쨌든. 근데 나 거기서 그 인정 못 받고 그러는데 하나도 못 봤어. 그 조직 내에서 이 사회가 무식하니까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들어가서 초기에는 더듬어. 내가 알아. 근데 그 일을 기본적인 것만 딱 익히고 나면 타 전공 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업무 능력을 보이더라고. 내가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 정말로. 그래서 이 인문 전공자들이 사회가 이게 사회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문학 전공했다 그러면은 문학 전공이고 인문학 전공이라고 안 하고 영어 전공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 전공하니까 토익 잘하겠지, 회화 잘하겠지, 이런 식의 논리야. 뭐 우리 회사에 사복, 회사 신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연락할까? 국문과로 연락해요. 그런 식이야, 세상 사람들의 눈이. 난 국문과 아니었지만 국문과 애들보다 내가 글을 더 잘 썼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건데 사회가 아직 그 눈을 들떴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좀 숭고하고 세련된 학문인 전공자라는 자존심을 스스로가 가지셔야 돼요. 그 자존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너져요. 갈 길도 없어요. 꼿꼿하게. 그리고 모든 출발은 인문학, 모든 학문의 기반이라는 이런 자존심. 고민도 하시고 스스로 앉아있지 말고 이런 캠프도 참여하고 상담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야 돼. 그냥 앉아있으면서 세상 한탄만 한다고 그걸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감해요? 근데 내가 볼 땐 노력들을 안 해. 2010년대 초반에 인문학 열풍이 일었어, 한국에. 사람들이 막 인문학하고 TV에서 막 인문학 강연이 막 쏟아지고 뭐 세바신이 뭐지 해가지고 막 쏟아지는 거야. 그리고 막 인문학 그 강좌가 막 늘어나고, 나도 그때 막 이 인문학 강의하러 많이 다녔지. 이게 뭐냐면 이때 짭스라는 사람이 아이패드를 처음 세상에 공개하던 때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걸 신제품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근엄하게 저희 신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신제품은 뭐 몇 메가바이트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CEO가 이걸 직접 들고 나왔어. 근데 머리는 스포츠 머리 깎고 청바지에 머리를 입었어요. 까만색 쫄티를 입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신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전공이 뭔 줄 알아요? 폰트예요, 폰트. 폰트가 뭐예요? 글자체. 명조체냐, 뭐 고딕체냐, 뭐 이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 글자체만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패드를 선보인 자리에서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위에서 애플이 있었다. 우리가 아이패드를 만든 것은 애플의 향상 기술과 인문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람들은 기술을 따라잡으려 애썼지만 사실은 반대로 기술이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미쳐있는 이 스마트폰,
이게 굉장히 과학기술에 의한 테크놀로지로 만든 것 같지만 그보다 원천적으로는 뭐가 있었다는 거야? 인문학적 상상력. 응?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막 날아다니는 이 상상력, 동화 속의 상상력, 이게 뭐를 만든 거예요?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만드는 거거든. 어? 나르는 양탄자를 타고 막 이렇게 신바트에 뭐 나오는 이런 상상력이 현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야, 만약에 이 컴퓨터가 손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이게 진행이 돼서 자판을 안 치고도 이렇게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뭐 상상력. 그 상상력이 이걸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기술이 덧대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건 기술적인 생산품이기에 앞서서 뭐다? 인문학적 상상력이다. 실제로 구글 같은 회사는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인문연구원입니다. 세계적인 그 IT 기업이지만 구글 사원의 절반 이상이 인문학 전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왜? 조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대나 뭐 이런 위주로 제조업으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실패 없이 살았으니까 굳이 안 가던 길을 가려고를 안 해.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리버럴 아츠가 뭐죠? 이게 인문학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입고 나왔어 당시에. 그래가지고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의 갈림길 이런 얘기를 하고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줘도 좋다 라는 건방진 말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한국 기업들이 그걸 보고 와 인문학이라네, 인문학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인문학 열풍이 부른 거야, 대한민국에. 그래서 원천적인 창조가 있고 그것을 모방하는 창조가 발생을 하고 또 이제 융복합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이 정반합이 계속되는 것이 어떤 미래의 가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이 컸어요. 그런데 잡스의 발표 이후에 한국에 인문학 바람이 불었던 건 맞아. 근데 어떤 바람이었냐면 그때 공교롭게 2010년도에 뭐 중앙일보에서 매년 뭐 대학교 무슨 순위를 발표하고 뭐 교육부에서 무슨 사실 여러분들 사립대학교가 학생들 등록금으로 안 돌아가요. 택도 없어요. 정부 지원을 안 받으면 대학은 국공립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립대도 어려워요. 근데 정부가 대학 지원의 열쇠를 딱 쥐고 있어. 죽이고 살리고를 정부가 갖고 있는데 정부가 돈줄을 갖고 대학을 갖고 놀았어요. 취업시켜. 취업 안 되면 니네 돈 안 줘. 그래서 막 대학이 취업에 미친 거야. 그래서 막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현상이 취업률을 높이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취업 안 되는 인문학과를 다 없애버리고 거예요. 요때 한남대 철학과 불문과 뭐 이거 다 없어졌어. 모건대, 회제대 이런데 인문과 있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문과가 있고 문예창작과가 있으면 두 개 합쳐가지고 100명이었던 걸 뭐 50명으로 줄이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말로는 막 인문학 열풍이 불었는데 이때 인문학이 대량 학살을 당했어. 교육부에 의해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리고 기업은 여전히 인문계 출신을 외면해. 왜냐하면 불안한 거야. 안 써봤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거라도 배운 애들, 전공한 애들은 좀만 가르치면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기반이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조업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이 전공자가 설 자리가 없어. 지금까지 제조업으로 잘 왔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 인문학 바람이 부니까 삼성에서도 야, 우리도 이제 인문학을 중시하겠다. LG에서도 아, 인문학 그런 거네 했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인문학 전공자들을 뽑지는 않았어. 뭐 했는지 알아요? 공대 애들을 뽑긴 뽑는데 그전에는 공대 시험만 봤는데 여기다가 인문학적 그 이 양념을 친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 결국 공대 애들에게 인문학을 덧붙여갖고 공부해갖고 와라는 식의. 근데 그건 굉장히 생각이 발상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도 이제 일반 대중한테 어떤 그 삶의 데코레이션 정도로 인문학이 한번 유행을 탔고 지금까지도 그걸 이어지는 건 맞는데, 왜냐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서 나도 교양 있는 말을 하고 싶고 잘난 척 하고 싶고 뭐 율곡과 퇴계 무슨 뭐 이기론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껴들고 싶고 맹자의 사단 칠정에 대해서 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술 먹어서 한마디 거들고 싶고 이런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플라톤 얘기하면 껴들고 싶고 막. 아직은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친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때는 헤어스타일도 보면 요때가 이제 그 잡스 이후예요. 2010년대. 이때는 아마 정치에 투신하기 전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주 또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 그때. 삼성은 애플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사람이. 애플은 생태계를 만들었고 삼성은 뭐를 만다? 동물원을 짓고 있다. 난 이 표현이 정확하다고 봐요. 인문학적인 생태계, 인문학과 자연과학과 공학이 막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서로 협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그 정방형의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꾸겨 넣고 거기다가 포장만 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난 이 말이 동감이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인문학은 자본과 결합하는 인문학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 본원적인 인문학을 추구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고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말이 길어지네. 20세기는 근면하고 성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시 쉬고 편하고 놀고 게임하는 걸 보면 몹시 불안해하세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옆집 애도 어차피 공부 안 하고 나도 안 하는데 엄마들이 볼 때는 우리 아들만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뭐라도 학원이라도 가서 앉아 있으면 허다못해 하나라도 배워갖고 오겠지 하고서 어차피 학원 가도 공부도 안 하는데 막 때려서 학원을 보내고 이런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해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난 생각이 달라요. 게임을 통해서도 뭔가 얻을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중요하거든요.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예요. 문화의 시대죠. 그래서 이런 시대예요. 무슨 꼭 성실하게 막 달달달달 외우고 공무원 시험 봐야 되고 공무원 인기 떨어지는 거 알죠? 그러니까 세상은 유행을 탄다니까요. 스포츠 종목이 레저 종목이 유행을 타듯이 취업도 유행을 타고요. 이래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 있는 트렌드, 유행 여기에 집착을 한단 말이야.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하자는 것은 뭐냐면 조금 더 멀게 보고 한치 앞을 보고 그걸 준비하는 거야. 세상은 분명히 여기에 정체해 있지 않고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대는 점점점 하향 꺾이기 시작했죠. 계속 꺾여요. 한동안. 그냥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반등하지 않는다고.
옛날에 테니스 쳤던 사람이 골프 치다가 다시 테니스로 돌아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가요. 차라리 요트나 승마로 간다니까. 세상의 흐름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지금의 관점으로 미래를 예단하지 마세요. 자, 이제 지겹게 얘기를 했고, 이제 해커톤 얘기 빨리빨리 할게요. 여러분들은 주입식 교육이란 말을 엄청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주입식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입식 교육을 받았어. 인정하죠? 주입식 교육이 나쁜 점 얘기해봐요. 뭐가 나쁘길래 자꾸 주입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정하는 능력이 없어져. 그렇죠. 왜 나쁜 거예요, 주입식이? 약간 정해진 답을. 그렇지. 근데 그렇게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주입식으로 배워서 토론식으로 배웠어. 주입식으로 배웠지. 왜 주입식으로 배운 것 같아? 선생님들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 또 다른 이유. 왜 주입식으로 배운 것 같아? 정책이 그래서. 교육 정책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옆에. 대학 입시에는 주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답은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이야. 첫째,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또 소화한 그 엄청난 교과, 그걸 토론식으로 하려면 50년 걸려. 안 그래? 주입식으로 때려 박아도 그 엄청난 막 열 몇 과목, 20, 사회탐구, 과학탐구, 무슨 탐구, 이걸 토론식으로 한다고 쳐봐. 그 엄청난 과목과 실수를 토론식으로 해서 그 하나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여러한테 묻고 토론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하면 내가 볼 때 고등학교 3년 거 배우는데 50년 걸려. 내 생각에. 안 그럴까요? 그래서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몇 명? 30명? 지금 20명이잖아, 여기 20몇 명? 내가 보기엔 20명도 많어. 토론을 하려고 그러면 10명 안쪽이어야 돼. 그래야 1시간 안에 한마디라도 서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몇 명? 65명. 여기 딱 요만해, 교실. 요만한데 책상이 65개 있다고 쳐봐. 이렇게 당겨야 돼. 따닥따닥 붙어 있어. 거기서 무슨 토론을 해? 거기서 무슨 토론을 하냐고. 그래서 학급당 인원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명이었으면 지금은 20명대 중후반까지 와 있을 거야. 그래서 뭐 OECD 기준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급당 인원을 20명 아래로 무조건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토론식이 흉내라도 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학생 관리가 돼. 우리가 65명, 70명씩 다니던 시절에는요, 아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폭력이었어요. 너 나와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서 보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것처럼 그냥 이유도 뭐도 없이 그냥 막 아주 인간이기를 거부한 사람처럼 때렸어.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말을 잘 듣거든. 그런 식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죠. 65명 막 이름도 못 외워 애들. 꽉 차 있는데 걔들을 데리고 무슨 토론을 해. 그리고 토론식 수업을 하려면 내가 볼 땐 지금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 있잖아요. 반의 반으로 줄여줘야 돼요. 너무 많고 다만 입시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난이도를 하려면 영어나 수학을
겁나게 어렵게 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줄 세워야 뒷말이었거든. 그래서 그 위에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그 상위 5%, 10%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 나머지 80%, 90%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다 들러리 병풍을 쓰는 거죠. 하지도 못하면서 막 따라가고. 그런 교육체제 하에서 무슨 토론을 해. 대학 수업도 토론이 안 되는데. 대학은 그래도 와보면 비슷하게 토론식 수업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덜어 있죠. 그래서 뭐 과제 발표해서. 근데 토론식 수업을 하면 학생들도 불편해. 왜? 그냥 뻘쭘하게 와서 토론이 안 되거든. 뭔가 자료조사를 해오고 그 팀에 과제가 주어지면 그걸 만나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런 선행학습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입식만 받았던 애들은 그것도 귀찮은 거야. 아, 저 선생님은 왜 자꾸 저런 걸 해가지고 귀찮아. 그러면서 그 과목의 수강을 피하고 도망가죠. 전공 필수가 아니면. 그런 이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지니까 자꾸 이리로 가는 거야. 토론은 많은 시간과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인원을 놓고 하는 거지 무슨 막 때려 박듯이 몇십 명 놓고 토론해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입식을 했어요. 일단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과목이 너무너무 많아. 그 엄청난 과목을 토론식으로 하려면 내가 볼 때는 50년 이상 걸려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하나의 결론을 내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그건 아니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토론하면 안 돼. 역사 시간 1시간에 조선 전기 다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태종에 무슨 정책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얘는 잘했다, 얘는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수업해가지고는 몇십 년 걸려. 근데 사실은 교과량을 줄이고 점점 그 토론식의 학습 패턴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나는. 근데 그 욕심을 못 버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그 과제를 주고 그걸로 달달달달 외워서 1, 2, 3, 4 번호 찍어서 많이 맞춘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그게 가장 공정하다는 신자유주의적인 사고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 특히 여러분들은 평등에 대해서 보다는 공정에 대한 의식이 훨씬 강해. 사회가 얼마나 평등한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자와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난 자가 얘는 쪽집게 몇천만 원짜리 과외를 하고 얘는 학원도 못 다니고 바우처에서 주는 사회복지관에 가서 그 복지사 선생들한테 숙제나 검사 맡고 이런 불공평한 이런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이렇게 배웠든 저렇게 배웠든 시험을 똑같이 봐서 똑같은 제한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이 푸는 게 더 정당하다고 본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주입식에 능숙하죠. 자, 여러분들은 승패에 대한 굉장히 대단한 집착을 갖고 있어요. 이기고 지는 거. 경쟁하고. 이거. 여러분들을 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는 동안에 그렇게 사회가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열을 매기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학교도, 직장도, 직업도, 서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다 정해져 있어. 이게 너무 커요. 지금 TV 틀면 트로트 대회 막 하잖아요. 그거 서열이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열광 안 해요. 누가 1등, 2등, 3등, 1등에다가 막 1억 원, 2억 원, 몰빵, 집 한 채, 이런 걸 거니까 사람들이 막 환장하고 눈가디 짚고 그걸 보는 거야. 그냥 음악 자체를 얼마나 아름다운, 누가 더, 나한테 가슴에 와닿는 노래를 불러주나에 꽂혀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좋고, 쟤는 이 사람이 좋고,
음성은 얘가 좋고, 뭐, 하는 꺾기는 얘가 잘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훨씬 다양성이 있고 좋은데, 그냥 1등! 집안 새끼들, 야, 내가 잘하지. 왜 내가 잘하냐? 자기가 응원하는 애가 올라가면, 야! 하고. 아주 이 승패에, 순위에 미쳐버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만 하면 다 성공하는 거야. 왜? 서열을 매기고 순위를 주니까. 그리고 거기서 3등 안에 들어가는 놈과 안 들어가는 놈은 완전히 인생 낙오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진선미라는 그 어마어마하고 숭고한 가치조차도 1, 2, 3등으로 바꿔버린 나라가 대한민국. 서열하고 순위 매기고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은 이미 중독돼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회에는 고독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야. 어떻게 다 이기고 살아? 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배려가 있어, 없어? 없지요. 오로지 이겨야 되고 이기라고 가리키는 사회니까. 그거는 인문학적인 그 측면에서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어떤 사회 지향성이에요. 더불어 살고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으셨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 구조가 그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왜? 이긴 자가 누리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같이 돈도 없고 취직도 못하고 뭐 하는 사람이 무슨 결혼, 아유, 더구나 출산, 이런 거예요. 이런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출산율 문제 해결 안 돼요. 근데 정부는 인문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뭐예요? 지원금.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뭐 불임시술 지원해주고, 뭐 쌍둥이 수술 뭐 확대하는 방안,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경쟁에서 지면 어떻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란 말이에요.